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교시 강사 김영준입니다. 저희가 또 이제 오미크론이 덮쳐오는 바람에 강의가 중단이 됐었죠. 그래서 원래는 이 삼국지 특강을 계속 쭉 이어나갔어야 했는데 중간에 끊기는 바람에 미처 못 다뤘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4시간에 걸쳐가지고 삼국지 특강을 마저 좀 이제 완료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부분을 다루게 될 거냐면은 강동의 호랑이, 손견과 그 아들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삼국지라고 하면은 그렇잖아요. 조조가 세운 위나라, 유비가 세운 총나라, 그리고 선권이 세운 오나라, 이렇게 해서 삼국인데, 조조하고 유비는 인기가 좀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선권이 인기가 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국 중에서는 가장 관심을 덜 받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도 어쨌든 삼국의 한 축이다 보니까 오늘은 한번 그 손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다만 손권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누구도 좀 언급을 해야 되냐면은 그 형인 손체, 그리고 아버지인 손견까지 이렇게 3대를 언급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혼자서 이 모든 게 다 완성이 된 게 아니라 여기는 3대에 걸쳐가지고 차곡차곡 쌓아 올렸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3명의 이야기를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먼저 아버지인 손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정사 삼국지 기록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정사는 역사 기록이고 소설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보통 기록을 남길 때 그 사람의 이름, 그 다음에 출신 고향, 그리고 직업이 뭐였냐, 이런 것들은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런 걸 나열을 하는데요. 기록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손견의 자는 문대이며 옥은 부춘현 사람인데, 여기까지 보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자는 문대이고 옥은 부춘현 사람이다. 고향은 오군의 부춘현이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겁니다. 아마도 손무의 후손이다. 여기서 말하는 손무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면은 손자병법을 쓴 바로 그 손자의 본명이 손무예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손무의 후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아마도예요. 왜 이 아마도가 문제가 되냐면은, 생각해보세요. 손무의 후손이면 후손인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아마도는 도대체 뭐냐 이거죠. 정사 기록이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기술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냐면은, 삼국지 인물 중에서 공룡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 공룡에 대해서 기록을 남길 때 뭐라고 기록을 남겼냐면은, 공룡은 공자의 20대 손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대 손인지까지도 기록을 남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손견 같은 경우는 뭐 손무의 후손이면 후손인 거고 아니면 아닌 건데 아마도가 도대체 왜 들어가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좀 정확하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미뤄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손견의 집안 자체가 그렇게까지 좋은 집안은 아니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힌트는 그 다음 구절에 있는데요. 손견의 집안은 대대로 오군에서 벼슬살이 했는데 그 집은 부춘에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벼슬살이에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뭐 벼슬살이 했다면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좋은 거죠. 근데 정사 기록은요, 벼슬살이를 했으면은 정확하게 어떤 관직에 있었는지를 갖다가 명시를 하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유비의 아버지 같은 경우도 뭐 동군 현령 여기에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직책명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에 비해서 손견은 집안 대대로 오군에서 벼슬살이를 했다는 말만 나와 있지, 이게 구체적으로 직책이 뭐인지는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그 얘기는 그다지 그렇게 높은 직책은 아니었던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 요즘식으로 따지자면은 뭐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구급공무원 이런 것 좀 했던 사람들, 그런 거였겠죠. 물론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구급공무원이라고 하면은 1등 신랑감이겠지만, 이게 있는 사람들, 상류층들 사이에서는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손견이 자신의 집안이 그렇게까지 좋은 집안은 아닌데, 어쨌든 이 강동 지역을 석권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 지역이 군벌로 군림을 하기 위해서는 집안의 혈통이 좋다라고 뭔가 좀 홍보를 해야 되고, 그래서 본인이 손씨니까 그 손씨란 점을 갖다가 어떻게 좀 빌려와가지고 손무를 끌어다 드렸던 것 같아요. 야, 니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조상이 사실은 손자병법 쓴 손무야, 자식들아, 알아?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좀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야, 저거 진짜야? 근데 확인해보긴 좀 그렇고 명색이 그래도 손권이 나중에 황제 자리에 올라갔으니까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도 좀 긴가민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역사 기록이 남겨진 거냐면은 아마도라는 그런 이제 표현이 이렇게 해서 들어갔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선견은 그렇게까지 출신 집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보다도 더 출신 집안이 좋은 지방의 호족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실력, 여기서 말하는 실력은 선견 특유의 무력이죠.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이 지역의 패자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선견의 고향인 오군 부춘현이 어디냐? 그 이야기를 해볼 차례인데요. 후한 13주 지도를 놓고 보시면요, 여기서 보면은 양자 들어가는 동네가 두 개가 있어요. 여기에도 양주가 있고 여기에도 양주가 있고, 물론 한자를 서로 좀 다르게 쓰는데, 참고로 동탁의 고향이 바로 이쪽 양주예요. 이쪽 양주의 경우에는 서쪽에 있는 양주라고 해가지고 설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선견의 고향은 이쪽 양주입니다. 이쪽 양주인데 장강이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이 장강의 동편 쪽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쪽 부분, 오늘날 뭐 상해, 항저우, 고일대죠. 이쪽 부분을 강동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리고 선견이 살았던 오군 일대는 대략 이제 오늘날로 치자면은 꼭 거기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항저우, 수저우 그 일대, 그 근처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견이 살고 있던 고향을 뭐라고 지칭을 한 거냐면은 장강의 남쪽에서 다시 또 동쪽, 동남쪽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근데 그걸 뭐 강동남이라고 부르진 않고 그냥 강동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선견의 고향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견의 그 가계도를 놓고 보시면요, 선견의 아버지가 선종이라는 사람인데요. 근데 이 선종이라는 사람이 관련된 좀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이 선종이라는 사람이 벼슬살이를 했다라고는 돼 있는데 이게 좀 미간 말칙인 것 같고, 요즘 공무원들도 사실은 봉급은 되게 박봉이잖아요. 근데 이게 평생 직장이고 철법통이라서 그런 거지 사실은 박봉이에요. 그래서 이 선종도 원래 뭘 했었냐면은 부업으로 오이를 갖다가 갖고 와가지고 그걸 이제 내다 팔아서 부업으로 용돈벌이를 했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굉장히 이제 잘 차려입은 소년 3명이 이 선종이 집에 찾아온 겁니다. 저희가 지나가는 과객인데 좀 밥 한 끼, 식사 한 끼 좀 얻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종이 딱 보니까 애들이 좀 잘 차려입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좀 도움을 베풀면은 나중에 나한테 보답이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서 선종이 그 3명의 소년한테 밥하고 오이 반찬을 해가지고 대접을 했대요.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그 3명의 소년이 보답을 하겠다는 겁니다. 보답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아주 좋은 무덤자리를 하나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천하 명당자리다. 그래서 이제 선종을 데리고서 산에 올라가서 그 명당자리를 알려줬는데, 이 명당자리에다가 장례를 치르면은 나중에 후손 중에서 누가 나올 것이다, 황제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달콤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종이 그 얘기를 듣고서 감사를 표했는데, 그 3명의 소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근데 지금부터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지금부터 혼자 산을 내려서 집으로 돌아가시라는 겁니다. 다만 갈 때 중간에 어떻게 하지 마라. 100걸음을 떼기 전까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던 거죠. 이게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다가 100걸음 떼기 전에 뒤를 돌아보지 마라, 이 말 참 많이 나오는데, 근데 모든 신화 전설에서 이 말 지키는 꼴을 못 봐요. 솔직히 말해서 왜 그렇게 뒤를 자꾸 돌아보는지 모르겠어. 하여튼간에 이제 선종이 그렇게 내려가다가 중간에 너무 궁금해서 뒤를 돌아봤대요. 돌아봤더니 그 3명의 소년이 두루미가 돼가지고 하늘로 날아가는 장면을 목격을 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범상치 않은 소년들이었고 아마 산신령쯤 됐던 거겠죠. 자, 그래서 선종이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이게 약발이 떨어져가지고 그 뒤로 황제가 나오기는 했는데 중국 전체의 황제가 아니라 3분의 1토막짜리 황제가 나왔다더라. 뭐 그런 이제 야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선종의 아들이 선견이고, 선견의 첫째 아들이 선책, 둘째 아들이 선권인데요. 사실 선씨 3부자는 굉장히 다들 문무에 능한 인물들이었죠. 근데 이 선경이 아무래도 가문 자체가 좀 부족한 게 있다 보니까 처음에 누구 밑에 들어가게 되냐면은 원술이라는 군벌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이 원씨 집안은 4대에 걸쳐서 삼공이 뭐냐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에 해당하는 그런 자리인데 4대에 걸쳐가지고 국무총리, 부총리 이런 걸 배출한 집안이에요. 어마어마한 명문 가문이죠. 자, 그래서 선견이
용맹을 떨쳐가지고 강동의 호랑이라는 별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문이 사실 그렇게까지 엄청 좋은 가문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원술 밑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손견 딴에는 이렇게 원술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해가지고 요 덕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이게 사실 실수였습니다. 이게 직장 상사도 정말 잘 만나야 되는데 왜 이게 실수였냐면은 원술은 손견을 키워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상당히 좀 이제 안 좋은 의도로 손견을 부려먹을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결국에는 손견이 나중에 원술한테 옥새까지 바치게 되는데요. 이 옥새를 얻게 된 경위는 대강 이렇죠. 반동탁 연합군이 낙양을 점령했을 때 동탁이 낙양을 뺏기게 생겼으니까 낙양에 불을 지르고 장안으로 천도를 합니다. 그때 이제 황제가 쓰는 옥새를 갖다 어쩌다 잃어버렸는데 그거를 갖다가 손견이 획득을 해요. 그리고 이거를 원술한테 바쳐요. 소설 삼국지에서는 이거 안 갖다 바치려고 막 버티는 모습이 나오는데 실제 역사 기록에는 그게 아니라 그냥 줍니다. 원술한테. 그 정도로 아부를 했어요. 하지만 결국 거기에 대한 보답을 손견은 정확하게 받지를 못했다라고 하죠. 오히려 이제 손견한테 원술은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해요. 그래서 어떤 요구까지 하냐면은 형주의 주인인 유표를 제거하고 형주 땅을 나한테 바쳐라. 그런 이제 좀 막가파식 요구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손견이 이거를 갖다 잘 따라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언젠간 보상이 오겠지. 하지만 결국 손견은 형주로 공략하다가 중간에 매복에 당해가지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견이라는 인물을 놓고 보면은 역시 사람은요 줄을 잘 타야 된다. 직장 상사 잘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좀 잘못 골랐다가 인생 제대로 꼬인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자, 손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손책이 나중에 세력을 키워서 결국에는 강동의 패자가 돼요. 그러니까 원술한테 이제 병마를 얻어서 그 병마를 토대로 강동 일대를 제압을 하게 되죠. 무력으로 제압을 했던 건데, 그래서 별명이 소패왕이었어요. 이 소패왕이 무슨 뜻이냐면은 항우의 별명이 패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항우다라는 뜻에서 소패왕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이게 사실 손책의 장점과 단점을 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즉 항우처럼 어마어마한 패기를 갖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되겠지만, 단점은 뭐냐면은 항우처럼 뭐든지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했다. 결국 손책은 여기서 본인의 한계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손책은 나중에 자신이 그동안 힘으로 찍어 눌렀던 사람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면서 손책도 이렇게 생을 좀 마감하게 되죠. 자, 손책의 뒤를 이어서 그 동생인 아들 없이 죽었기 때문에 동생인 손권이 강동의 군주가 됩니다. 이 손권은 아버지와 형의 업그레이드판이에요. 아버지하고 형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뻔히 딱 봤기 때문에 손권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항상 보이죠. 치밀하고 꼼꼼하고 계획적이고, 그게 이제 손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나 손책 같은 그런 이제 핫한 면은 없지만 굉장히 꼼꼼하고 계획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영지를 운영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적벽에서 무려 조조를 격파를 하면서 자신의 영지를 지키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손권은 결국 강동의 지배자로 우뚝 서서 오르게 되고, 최종적으로 오나라를 세워서 황제 자리에 오르는데 성공을 하게 됐다는 거죠. 즉 할아버지인 손종이 받았던 그 명당짜리 이야기, 그게 현실이 된 건데, 다만 할아버지가 중간에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전체 다는 아니고 3분의 1 토막의 군주가 됐던 거죠. 하지만 이렇게 3분의 1 토막의 군주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였냐라고 하냐면은, 손권은 아버지와 형처럼 오로지 힘, 무력에만 의지하지 않고 나름 지략과 덕망, 그리고 또 신중함과 계획, 철도 철미함, 이런 것들 모든 것을 겸비를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황제 자리에 오르는데 성공을 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손씨 삼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 삼국지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인물이죠. 바로 관우. 이 관우가 왜 그렇게 삼국지에서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나, 그 관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